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정의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무엇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함께 추적해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강의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만의 인사이트를 더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대리인 고용은 시장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시험합니다. 자유시장이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즉 대리고용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는 가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전쟁 수행과 대리 임신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됩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정의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들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장 옹호 논리는 자유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장 비판 논리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선택이 자유롭지 않으며 특정 재화나 사회적 행위가 돈으로 거래될 때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862년 7월 에이브러햄 링컨의 첫 징병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북부는 자원병 부족 문제로 징병법을 도입했으며 징집을 원치 않는 사람은 대리인을 고용해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 고용 비용은 최대 $1,500로 이는 당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자들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신문 광고를 통해 징집자들이 대리인을 모집합니다. 대리 복무 비용은 최대 $1,500로 노동자 연봉의 수배에 달합니다. 대리인은 징집자를 대신해 군 복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대리 복무 제도가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신 싸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1863년 3월 의회는 대리인 고용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징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대리인 고용 권리를 유지하면서 정부에 $300를 내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숙련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금액으로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서는 비용 보조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300의 면제 수수료는 대체자를 고용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삶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삶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서비스를 피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63년 7월 뉴욕 징병 폭동은 병역 면제 비용에 대한 분노로 촉발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지속된 대규모 폭동으로 약 1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공무원들을 향한 폭력과 계층 갈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해 의회는 병역 면제 비용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징병법을 제정했습니다. 1863년 뉴욕 징병제 폭동은 깊은 사회적 불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부유한 개인은 $300를 지불하면 징병을 피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전쟁터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시장 논리가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시스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폭동은 시민의 의무를 시장 효율성에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병역 제도를 비교해 봅시다. 순수 징병제는 모든 적합한 시민을 징집하여 부담을 평등하게 분배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허용 징병제는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지만 계층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체제는 자발성과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경제적 강제와 시민 의무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 시장체제가 최선으로 평가됩니다. 공리주의 관점에서도 시장체제가 전체 행복을 극대화한다고 봅니다. 공정성과 평등 관점에서는 순수 징병제가 부담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시민 미덕 관점에서는 순수 징병제가 의무 공유를 강조합니다. 정의 판단 기준은 자유, 평등, 공동선 중 무엇인가요?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100% 자원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대학 중심의 징병제 반대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군 복무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며 필요한 병력을 모으기 위해 보수를 높이고 복리후생을 늘렸습니다.
오늘날 자원군이라 불리는 군대는 식당, 은행, 소매점 등과 같은 노동시장을 이용해 모집됩니다. 이는 자원소방대나 지역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와 달리 돈을 받고 일하는 전문 군인입니다. 강제로 징집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만 돈이나 복리후생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200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징병제 부활에 반대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중에도 미국인은 자원군을 선호했으며 징병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민주사회에서 시장을 이용해 군인을 모집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유시장에서는 공정성과 자유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노숙자가 다리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것을 선택이라 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 이유로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자유의사에 따른 행동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른 행동인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자원군 복무 선택의 자발성은 사회적 재반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회 균등이 적절한지, 모든 사람에게 대학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지, 경제적 어려움이 강제 요소로 작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원군은 경제적 어려움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어야 진정한 자발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원군 구성은 중간 소득층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중간층은 연간 소득 38,505달러에서 57,836달러 사이로 이들이 자원군의 주류를 이룹니다. 반면 최하위층 출신은 소득 하위 10%로 교육과 기술 미달이 많고 최상위층 출신은 소득 66,329달러 이상으로 가장 적습니다. 군인의 교육 수준을 보면 최근 모집된 군인 중 25% 이상이 고졸 미만입니다. 18, 24세 군인 중 대학 경험이 있는 비율은 6.5%에 불과합니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일반인의 46%가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약 7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반박에 따라 자원군은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특권층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1956년 프린스턴 졸업생 중 9명이 군에 입대했으나 2006년에는 0.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다른 엘리트 대학이나 미국 수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찰스 랭글은 전쟁의 경제적 유혹에 빠진 젊은이들이 아닌 모든 국민이 전쟁의 피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징병제 부활을 요구하며 전쟁의 부담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비판합니다. 이는 뉴욕시 자원자 중 저소득층 출신의 흑인과 히스패닉 비율이 70%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찰스 랭글은 정책 위반자들이 전쟁 결정에 대한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한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기회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며 군 복무가 대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너스와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옵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시민의 의무는 군 복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평화봉사단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보건, 농업 분야에 봉사하며 미국 봉사단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미국을 교육하자는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서 교육 봉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봉사도 시민의 의무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배심원 제도는 시민의 의무로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를 시장에 내놓고 거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배심원 의무는 귀찮지만 다른 일이나 약속과 겹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서 대신하게 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원자로만 이루어진 전문 유급 배심원 제도는 없습니다. 배심원 고용을 꺼리는 이유는 시장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고용해 배심원 의무를 맡기면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강제성을 제거하고 노동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면 그 일을 원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의 공리가 높아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배심원 의무가 시장화되지 않는 이유는 계층 편중 우려 때문입니다. 유급 배심원을 뽑으면 소위 계층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수 있고 따라서 재판의 질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보수와 복리후생을 정해 필요한 교육 수준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면 되지 않겠는가? 군복무는 시민의 책임으로 민주사회의 시민의식을 심화시킵니다.
상품화된 군 복무는 시민의 이상을 타락시키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군 복무와 배심원 의무는 본질적으로 같은 시민 의무인가? 만약 군 복무가 시민의 의무라면 평화봉사단 같은 대안도 인정되어야 할까요? 데이비드 케네디는 자원군이 사회의 책임을 대신하는 현상을 비판합니다. 오늘날의 현역 군인 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4% 수준입니다. 이는 시민과 군인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전쟁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희생을 나누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의식이 약화됩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의 이름을 걸고 가장 막강한 병력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자원군은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희생을 면제하면 정치적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에서 시민의 의무를 돈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비판합니다. 그는 공공서비스가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국가의 몰락이 가까워진다고 경고합니다. 전쟁 시 돈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은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루소는 진정한 자유로운 국가는 시민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돈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며 사회 통념에 반대합니다. 그는 국가를 법과 규제로 묶인 영역으로 보며 시장을 자유의 영역으로 봅니다. 강제 노동이 자유에 더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옹호자들은 자원군을 변호하며 루소의 시민 의식 강조를 거부하거나 군 복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원군 지지자들은 애국심에서 복무한다고 지적하지만 군인이 임무만 잘 수행하면 동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모병을 시장에 맡기고도 군 복무를 애국심과 시민의 미덕과 분리하지 못합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와 미국의 확대 정책은 외국인 신병 모집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외국인을 모아 싸우게 하고 미국은 국적을 보고 군인을 고용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군대를 모을 적절한 수단인지 용병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를 확장합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는 외국인을 모집해 프랑스를 위해 싸우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력의 25%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며 아시아 출신도 증가 추세입니다. 법적으로 프랑스 외에서 적극적으로 군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외국인 부대를 창설하지 않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서 병력 부족으로 임시 비자 이주민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군에는 약 30,000명의 외국인이 복무 중이며 이들은 상당한 보수와 미국 시민권 조기 발급 혜택을 받습니다. 민간 군사기업과 블랙워터는 군 기능의 민간 외주화를 대표합니다. 2007년 이라크에 주둔한 민간 도급 인력은 18만 명으로 이는 정규 미군 병력보다 많았습니다. 민간 기업체 소속 군인은 16만 명, 무장 비밀 요원은 5만 명으로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민간 도급 인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민간 도급 인력은 비전투 업무에서 주로 활동하며 기지 건설, 차량 정비, 물자 보급, 식사 제공 등을 담당합니다. 전투 업무에서는 기지 수호, 외교관 호위, 실제 전투 참여를 수행합니다. 이라크에서 1,200명 이상의 민간 도급 인력이 사망했으며 이는 성주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미군 사망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블랙워터 월드와이드는 민간 군사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에릭 프린스 CEO는 해군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는 열렬한 자유시장 옹호자로 용병을 중상 모략으로 여깁니다. 블랙워터는 이라크 군사 서비스 제공 대가로 10억 달러 이상의 정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블랙워터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04년 팔루자에서는 직원 4명이 사망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적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바그다드에서 블랙워터 경비대가 민간인 12명을 살해하여 법적 문제와 철수 요구를 촉발시켰습니다. 아부그라이브에서는 민간 군사회사의 책임 문제를 강조하는 다른 회사의 직원들이 학대에 연루되었습니다. 민간 군사 기업의 책임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대신 치르며 도덕적 책임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는 시민의 의무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직업일까요? 페더럴 익스프레스와 블랙워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군 복무가 의무인지 노동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베이비 M 사건은 각각 생화학자이자 소아과 의사인 윌리엄과 엘리자베스 스턴 간의 대리모 계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해 임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두 사람은 29세의 환경운동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메리베스 화이트헤드와 불임센터를 통해 약혼했습니다. 이 대리모 계약의 윤리적 함의는 중요하여 부모의 권리와 대리모 윤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985년 2월 메리베스는 윌리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윌리엄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 후 출산 시 아이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메리베스는 친권을 포기하고 엘리자베스 스턴의 입양을 허용했습니다. 윌리엄은 대리모 비용으로 7,000, 중개비용 7,500 의료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986년 3월 메리베스는 딸을 출산했지만 아이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플로리다로 도망갔고 스턴 부부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이 메리베스를 찾아내고 아이는 스턴 부부에게 넘겨졌습니다. 양육권 다툼은 뉴저지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대리모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는 성인이 자유롭게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선택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공리주의는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전반적인 행복이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 속호 판사의 판결은 계약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계약은 단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양자는 거래에서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았으며 각자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계약은 상호 합의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체결되었습니다. 아기는 윌리엄의 정자로 태어났으므로 처음부터 그의 아이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판매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천는 임신 서비스에 지급된 것이지 생산물인 아이에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생산수단을 제공한다면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대리 출산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로버트 윌렌치 대법원장은 양육권을 윌리엄 스턴에게 부여하며 계약이 무효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스턴 부부가 멜리사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계약 자체는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윌렌치 판사의 첫 번째 근거는 메리베스의 약속이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친어머니는 아이와의 강한 유대감을 알기도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출산 전 결정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출산 후 선택의 경제적 압박은 심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소송 위험과 1만 달러의 유혹에 의해 전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돈이 궁하면 가난한 여성이 부자를 위해 대리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소득층 불임 부부가 부유층 대리모를 찾는 일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업적 대리 출산은 아기를 판매하는 행위와 유사하며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윌렌치 판사의 두 번째 근거는 계약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발적이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출산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이를 판매하는 행위와 유사하며 이는 어머니의 권리를 판매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중개인은 이익을 추구하며 거래를 지배하고 이는 결국 이익 추구에 불과합니다. 1만 달러는 양육권을 넘기고 친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불됩니다.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대리 출산 계약이 여성의 노동과 아이를 상품화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녀는 어떤 대상에 합당한 가치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사랑과 존중은 단순한 이용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앤더슨은 상업적 대리 출산이 아이를 상품처럼 취급한다고 비판합니다. 아이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로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몸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임신한 아이와의 관계를 끊도록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비하입니다. 대리모 계약은 여성의 노동을 소외된 노동으로 전락시킵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 형성을 막고 감정적 유대를 억지로 끊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은 소외됩니다. 모든 재화의 가치를 이익의 수단이나 물건의 효용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앤더슨은 공리주의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정의가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모든 재화를 단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리로 평가하면 사회적 행위와 재화가 비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기준이란 무엇이며 각 재화와 사회적 행위에 걸맞은 평가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데보라 스파 교수는 새로운 대리 출산의 경제학을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대리모가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했지만 처해 수정 이후 한 여성은 난자만, 다른 여성은 자궁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리 출산의 상업적 이익을 다각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데보라 스파의 분석은 대리모 시장에서 개별화된 공급이 어떻게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었는지를 강조합니다. 기증자, 자궁, 산모가 서로 연결된 전통적인 모델에서 벗어나면서 법적 및 정서적 문제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모는 보다 개인화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출산 후 대리모의 의도나 법적 청구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궁 대리모의 역할은 임신을 대신해주고 임신 기간 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리모 비용은 임신 한 건당 80천 달러로 의료비와 법적 비용을 포함해 총 25천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저렴한 편이 아니므로 더 싼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인도는 2002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상업적 대리 출산을 합법화했습니다. 아난드시는 인도 서부 도시로 유급 임신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오늘날 대리 출산 산업은 세계화된 경제 체제에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더 싼 공급자를 찾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2008년 아난트는 50명 이상의 여성이 미국, 대만, 영국에서 온 부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각 대리인은 4,500달러에서 7,500달러 사이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현지 임금에 비해 상당한 금액입니다. 고객은 의료비, 대리수수료, 여행비, 숙박비 등 약 25천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미국 비용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수만 도디아는 26세 인도 여성으로 영국 부부를 위한 자궁 대리모로 일했습니다. 과거 가정부로 한 달에 25달러를 벌었고 자신의 아이 셋을 집에서 키웠습니다. 의사를 찾은 적이 없던 그녀는 대리 임신으로 9개월간 4,5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보다 더 조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사례들을 나열하듯이 살펴봤지만 각각의 사례별로 저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답을 살펴보는 과정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5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